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맛을 알려주는 남자, 당신의 금융 멘토, 찡금융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짜 부의 지혜가 뭔지 알려줄 텐데요. 이 지혜를 손에 넣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를 구독과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부를 위한 여러분의 첫 번째 약속이자 서약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세상에는 금수저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가문이 있죠. 맞습니다. 로스차일드. 수세기 동안 금융계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막강한 로스차일드 제국에 조용히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도전장을 내민 또 다른 유대인 가문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르부르크 가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문의 전략이었으니까요. 무려 400년 넘게 조용히 자신들만의 금융제국을 건설해온 숨은 고수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바르부르크 가문의 두 형제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각각 적국인 독일과 미국을 대표하는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 명은 독일 황제의 금융자문, 다른 한 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계자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요?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시오니즘, 즉 유대인 국가 건설에 반대했던 극소수의 유대인 금융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그 시오니즘을 말이죠.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바르부르크 가문은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로스차일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세상을 움직인 또 하나의 그림자, 바르부르크 가문의 기묘하고도 비범한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은 20세기 초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죠. 각국이 외교와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물밑에서는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패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 유럽의 두 거대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와 바르부르크가 서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런던과 파리를 거점으로 이미 100년 넘게 유럽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던 구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바르부르크는 독일 함부르크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자였죠. 그들의 뿌리는 베네치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스파라드 유대인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의 패권은 영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거대한 식민지 네트워크와 막강한 신용을 무기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유지했죠. 런던의 금융가, 더시티는 영국에 보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동맹국에겐 돈줄을 풀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경쟁국에겐 대출을 막고 통화를 압박하는 식으로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금융의 힘입니다. 외교 정책의 연장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19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 사건은 영국의 경쟁자였던 독일과 미국에게 아주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우리만의 강력한 금융 시스템이 없으면 언제든 영국의 발밑에서 놀아나겠구나 이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서둘렀고 공교롭게도 두 나라 모두 바르부르크 가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끈 인물이 바로 막스 바르부르크와 폴 바르부르크 형제였습니다. 형 막스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정부의 경제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독일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M. 바르부르크 앤 코의 수장이었고 독일 제국의 경제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심지어 독일 황제 카이저 비렐름 2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대인 금융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생 폴 바르부르크는 대서양 건너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쿤, 로브앤코라는 투자은행의 파트너였는데 이 은행의 수장이었던 제이콥 시프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폴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후진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체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익숙했던 그에게 중앙은행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금융은 원시적으로 보였죠. 이래서는 절대 영국을 이길 수 없어 그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성전에 나섭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것, 통화를 안정시키고 신용을 조절하며 이기 시에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청사진을 그린 장본인이 바로 폴 바르부르크였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점까지는 바르부르크 형제와 로스차일드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더 강력한 중앙은행 시스템, 정부와 산업의 긴밀한 협력, 대서양을 넘나드는 금융협력,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폴에게 미국은 마치 뼈대가 약한 거인과 같았습니다. 자원과 산업은 풍부했지만 현대 금융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는 칼럼을 쓰고 연설을 하며 은행가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금융위기를 막는 것을 넘어 언젠가 런던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유대인 사회의 목소리를 로스차일드로부터 가져오려는 야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1910년 폴 바르부르크는 조지아주의 한 섬, 지킬 아일랜드에서 열린 비밀회의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등 몇몇 금융가들과 함께 중앙은행 설립의 밑그림, 이른바 올드리치 플랜을 작성합니다. 이 청사진이 법으로 통과되어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죠. 동생이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형 막스는 독일에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독일이 영국의 금융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미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 영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14년 바르부르크 형제는 대서양 양쪽에서 막강한 금융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형제는 순식간에 적국의 정부를 위해 일하는 기구한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형 막스는 독일 제국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계속했고 동생 폴은 1914년 8월 10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에 초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로 공식 취임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형은 독일의 승리를 위해, 동생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 폴은 미국의 연합국 지원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면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죠.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1917년 바르부르크 형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협력이 정치를 이길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죠. 독일에서 막스는 군부 지도자들이 전략적 자살 행위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재개였습니다. 중립국인 미국의 상선까지 공격하겠다는 이 미친 결정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 뻔했습니다. 막스를 비롯한 수많은 합리적인 목소리들은 묵살당했습니다. 군부가 독일의 전략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워싱턴의 폴 역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금융 시스템을 움직여야 하는데 조국 독일이 미국의 배를 격침시키고 미국 시민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압박은 극에 달했고 결국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의 운명은 그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졌지만 바르부르크 형제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빨리 재편했습니다. 폴은 1918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이 만든 기관의 마쿠에서 조용한 조언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폐허가 된 유럽, 특히 독일의 재건을 위해 국제인수은행을 설립합니다. 미국의 자본을 유럽으로 흘려보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다른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것은 독일에 남아있던 형막스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은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그날 저녁이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시대였죠. 이 재앙 속에서 막스의 은행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독일 내에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외화가 유통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임시방편이었지만 완벽한 경제 붕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영향력을 이용해 독일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패배의 굴욕감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독일 국민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고 유대인이자 부유하고 구체제의 상징이었던 바르부르크 가문은 완벽한 타겟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비난한 목소리의 주체는 정작 독일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가문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그들은 또 다른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오니즘과의 전쟁이었죠. 바르부르크 가문은 유대인 박해의 해답이 별도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오니즘은 오히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벽을 더 높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정착촌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농업 공동체를 만드는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시오니즘 지도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내부의 이념적 압박과 싸우면서 그들이 만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안전한 땅이 없었습니다. 베를린에도, 뉴욕에도, 예루살렘에도 말이죠. 그리고 19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통합의 꿈은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공동체 내의 분열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바르부르크 가문은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도 막스 바르부르크는 자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독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후 경제를 재건하고 독일 금융을 지켜온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치는 체계적으로 유대인 기업을 파괴했고 바르부르크 앤코 역시 아리아화되어 비유대인 독일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막스는 1937년까지도 한 유대인 소년의 성인식에서 항상 기억해라, 너는 독일인이다 라고 축사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버린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부정이 뒤섞인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결국 1938년 그는 독일을 떠나 뉴욕으로 망명합니다. 세월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스의 조카인 에릭 바르부르크가 은행가가 아닌 미 공군 장교가 되어 독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 최고위급 인물이었던 헤르만 괴링의 수석 신문관이 됩니다. 완벽한 권력의 역전이었죠. 에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합군 당국과 협상하여 가문의 옛 은행이 함부르크에서 다시 문을 열도록 허가를 받아냅니다. 바르부르크 가문은 경이로운 속도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경제위기, 그리고 인종청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아 자신들의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오늘날 바르부르크라는 이름은 현대 금융의 구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바르부르크 그룹이,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모펀드 중 하나인 워버그 핑커스가 금영맥을 잇고 있죠. 이들은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합니다. 화려한 재단도 요란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본과 네트워크, 그리고 유산을 관리할 뿐입니다. 그들은 한 세기에 걸친 격동의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로스차일드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왕이었다면 바르부르크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깊숙이 자리 잡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세계 금융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용한 핵심. 그것이 바로 바르부르크 가문의 진짜 모습입니다.